5%짜리는 한 60%, 그 다음에 10%짜리는 75% 정도의 종양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더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려면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암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요즘 날씨 많이 덥죠. 이렇게 덥고 짜증나고 하잖아요. 근데 암 치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치료할 때는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죠. 오랫동안 해야 되고. 그런데 잘 치료가 되면 날이 선선해지는 그 가을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짜증나고 막 또 어쨌든 이건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좋아질 수 있는 계절이 곧 온다는 거,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틀에 갇힌 이런 패턴에 살았던 부분보다 새로운 세상을 또 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고 하지만은 좋은 미래를 위해서, 그 암이 완치됐을 때 내가 얼마만큼 기쁠 것인가, 얼마만큼 보람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몸속의 염증과 암 관련성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염증하고 독소 이런 부분들이 암을 발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특히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염증하고 암하고 이 관련해 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독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암 물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암을 일으킬 거야 하는데 염증이 왜 그렇지? 근데 이제 염증도 우리가 감염으로 오는 염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처에 피부가 골마가지고 고름이 생기고 이런 거. 우리 이제 되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주로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염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감염이 돼가지고 오는 염증. 이제 이런 염증도 사실은 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보통 암 환자들한테 염증이라 하면 대개는 대사성 염증이에요. 세포의 레벨에서 생기는 염증. 이거는 바깥에서 뭐 고름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염증성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럼 감염성 염증이 암을 일으킨다. 아마 여러분들이 간염,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앓고 있는 사람이 간암에 잘 걸리거든요. 오히려 우리 간암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성으로 오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간염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알코올성으로 오는 경우는 간암 전체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 정말 바이러스가 간에 감염을 돼가지고 이게 지방간으로 해서 간경화로 해서 그 다음에 간암으로 넘어가는 게 감염에 의해서 오는 거고, 또 감염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병이 위암이 있어요. 위암은 되게 이 헬리코박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헬리코박터 아마 예방이라든지 내시경에 갖고 나오면 약도 먹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헬리코박터는 우리 인류가 진화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항상 위안에 가장 많이 상주되어 있는 분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가 오랫동안 있게 되면 이게 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특히 여기에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이 많았잖아요. 이게 짠 음식하고 짠 음식이 염증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여기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게 되면 위암이 잘 걸려요. 이것도 일종의 감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한국 사람들 자궁경부암이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자궁경부암이 많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죠. HPV라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자궁경부암이 많고, 요 근래 와가지고도 상당히 지금 자궁경부암이 예전에 비해서 또 많아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송에도 요즘에 HPV 예방약 소개하고 권장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강암도 같이 일으키는 그런 구강암의 원인 중에도 하나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염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EBV라고 해서 앱사인-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오는 비인두암이나 림프종. 그 외에도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소화기 암들도 염증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감염하고 관련된 거.
자, 그러면 감염성 염증이 아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어떤 세포막의 염증성 현상.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킬 것 같은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물질들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이 변이에 의해서 암으로 유발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암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대장암, 유방암, 이런 췌장암 이런 경우에는 비만한 분들이 지방세포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흘러나오면서 그 DNA를 변이를 시키기도 하고 또 변이가 된 데다가 비만되면 그 인슐린 저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 생겨서 이 부분들이 성장을 촉진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 당뇨 있는 분들이 암에 잘 걸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한 30% 정도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간암이나 췌장암, 자궁내막암, 그 외에 뭐 다양한 암들, 당뇨는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체가 암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암을 촉진시키는 그런 현상이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술 같은 거 많이 먹었을 때 어떤 이제 지방간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간 경화로 갔을 때 알코올성으로 올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영향을 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암들이 다 이렇게 염증성 소견에 의해서 오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단백질 사이토카인을 뭐 TNF-알파라든지 인터루킨 6 저는 이제 인터루킨 6에 대해서 아주 환자분들한테 인터루킨 6 검사도 하는 게 좋고 이것을 높은 사람들 꼭 떨쳐주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인터루킨 6 같은 경우는 암 안에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면역세포나 항암제들을 공격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럼 공격하러 들어왔을 때 암덩어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우리가 면역세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ECM이라든지 CAF라든지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암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촉진을 시킨 게 바로 IL-6라든지 이런 사이토카인들이거든요. 이 환경 자체를 면역세포나 항암제가 공격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은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면역세포마저도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고 보호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ECM 같은 경우는 실타래처럼 암세포 똘똘 쏴버려요. 침투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주변에 삼투압이 높으면은 면역세포나 항암제가 삼투압이 높아서 침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이토카인들이 암을 촉진하거나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으로 오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염에서도 오지만 염증성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물질들이 암을 촉진하는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은 암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의외의 암 유발 물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외로 우리가 이런 게 암을 일으키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집안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모기향 뿌리잖아요. 그 아로마 향 같은 거 집안에 막 여름철 되면 퀴퀴하게 냄새 나고 막 끄끄하고 하니까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아로마 향, 라벤더라든지 뭐 로즈마리, 뭐 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로마 속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학용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용으로 쓰는 게 코스메틱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 이제 의료용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코스메틱, 화장품용으로 쓰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쓰더라도 우리가 장기로 썼을 때는 혹시 이런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은 암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진 않겠는데, 너무 많은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환기를 조금 잘 시키는 그런 뭔가가 조치를 좀 하고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집안에 보면은 아로마 외에도 뭐 요즘에는 뭐 모기향도 있고 이렇게 밀폐를 시켜 놓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다양한 먼지라든지 눅눅하지 못한 이런 향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잘 하는 것을 권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보면 의외로 우리가 김치 같은 경우는 발효식품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음식은 뭐 김치인데 김치는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김치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오랫동안 묵힌 김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묵은 김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된 거와 아주 오래돼서 묵은 김치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숙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미생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 기능도 좋게 해주고 또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유익한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먹으면 좋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장에 들어가지고 장을 좋게 해주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 김치는 아주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뒀을 경우에는 이 김치 안에는 좋은 미생물이 다 없어진답니다. 없어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질산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묵은 김치 보면 항아리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뚜껑 딱 열고 나면은 그 하얗거나 푸른 곰팡이가 쫙 껴있는 거 아마 보신 경우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이 곰팡이 안에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독한 그 암을 일으키는 그런 독소가 있거든요. 이 아플라톡신이 거기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플라톡신은 우리가 보통 이제 김장독에서 제끼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어 김치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괜찮을 거다? 그건 아니에요. 이 곰팡이에서 나온 아플라톡신이 그 물에 녹아 있어요. 이 녹아 있는 물 속에 있는 아플라톡신은 열을 가해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은 절대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묵은 김치를 오래된 김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적당히 숙성된 김치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물이에요. 물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뜨거운 물, 보통 이제 65도씨 이상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마시면 뜨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은 우리가 WHO에 2급 A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암물질. 왜냐하면 이게 뜨거운 물질이 염증을 일으켜요. 화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뜨거운 물 좋아하는 거나 뜨거운 차를 좋아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뜨거운 구운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뜨거운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같으면 뜨거운 생선을 바로 굽자마자 먹는. 그래서 그런데 보면 구강암이나 인후암이나 식도암 같은 게 잘 걸린다 하거든요. 그래서 화상에 의한 오랜 만성적인 화상이 지속되다 보면 세포가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안에 있는 DNA가 변이가 일어나서 암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하잖아요. 하는 건 좋아요. 오히려 찬물 마시는 것보다 면역 유지가 좋거든요. 하지만 뜨거운 물은 식혀서 먹는 게 좋고 후후 불어가면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것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먹는 게 정말 암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이게 그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중국 사람들이 차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런 식도암, 인후암, 구강암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물이나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을 때 식도암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가 이걸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2011년도에 나온 거예요. 지금 2007년 1월 달에서 2010년 12월 달까지 213건의 암 환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조군은 똑같은 숫자였어요. 213명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게 뜨거운 물하고 암하고 식도암하고 관계가 있더라 하는 논문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국제암연구소에서 우리가 그 2급 A로 2016년도에 65도씨 이상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암을 걸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룹 2A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하나, 이것도 아주 사소하죠. 그런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2020년 6월 달에 MD 앤더슨 병원에서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마 그 온콜로지라는 잡지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여기에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과 좌식 생활이죠.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주로 좌식을 많이 하는 생활하는 사람이 암 사망 위험이 한 82% 정도 높다. 이렇게 연구 자료가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주 저자인 수잔 길크리스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의 암 결과가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오랫동안 앉아있던 기간과 내가 암을 발견하고 사망 시간하고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는 분들은 조금 생활 패턴에서 자주 일어나서 운동을 해주고 환기를 하고 좀 분위기를 바꾸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부분을 피하는 것도 암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특히 요즘에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아침에 시작하면 점심 먹을 때 일어나고 또 점심 먹고 나 잠깐 쉬었다가 또 끝날 때까지 하고 이런 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도 우리가 암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암 환자 식단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 중에 식단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죠. 항상 모든 것이 상식적인 부분도 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뭐 되게 우리 환자분들은 보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암이 없어질까 주로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 걸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다른 사람들이 뭘 먹어서 좋아졌다.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내가 뭘 먹어가지고 한 방에 좀 암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뭐 충동은 다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초부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우선 균형된 식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영양소라고 하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타는 영양소예요.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타는 영양소. 우리 솥에 밥을 한다면 솥 안에 있는 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태우는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태우는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물이에요. 그리고 솥 안에 물이 있어야죠. 물 없으면 밥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을 피우잖아요. 그 불을 피우면 불쏘시개가 있을 거고 또 불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불쏘시개나 불꽃이 되는 것은 미네랄과 비타민.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6대 영양소 이렇게 말하죠. 이 영양소들의 균형을 맞춰야 돼. 우리가 건강한 사람과 암 환자가 맞는 균형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을 보통 6대 2대 2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암 환자분들은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여야 돼. 그리고 오히려 지방을 높이는 거. 근데 이제 지방을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타는 영양소에서는 지방을 높이고 탄수화물을 줄인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특히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을 많이 보충을 해야 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올려주는 이게 우리 암 환자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균형된 식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암 환자들은 몸 안에 워낙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그 다음에 암의 염증 때문에 암이 성장을 많이 하고 발생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염증, 이게 많은 식품들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되게 이게 채식들이죠. 특히 이제 우리 항염 그러면은 뭐 마늘, 그 다음에 생강, 그 다음에 뭐 양파 이런 것에서 항염 작용도 있으면서 항산화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음식들, 항산화, 항염 음식을 많이 해야 된다. 암은 면역하고 싸움이잖아.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음식,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에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가능한 한 적게 먹어라.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 이게 많이 먹는 것은 내가 쓰고 남으면은 암 환자가 다 가져가니까 내가 딱 쓰고 남김이 없어야 돼요. 남김이 없으려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양은 남는 양이 많아요. 그 남는 양이 많으면 암세포가 야금야금 갖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주라. 그래서 소식.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어때 혈중 농도 같은 것을 높일 수 있어요. 빨리 먹거나 폭식,
속식, 그 다음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폭식,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아요. 혈중 농도가 순간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나눠서 조금씩 먹는 거는 우리가 암세포가 이용을 많이 못하게 바로 들어오자마자 인슐린이 세포 안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한꺼번에 빨리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하고는 좋은 게 아니고, 차라리 똑같은 양을 내가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여러 차례 나누면 좀 덜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균형된 식단하고 맞춰서 볼 때 편식, 한쪽에 치우치는 음식은 나중에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산화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염증성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암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 게 간식. 간식을 많이 먹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칼로리가 없는 간식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우리 장은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은 쉬어줄 때는 제대로 쉬게끔 해줘야 되는데, 간식이 들어오게 되면 쉬지 못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구운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짠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이런 식기 습관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리 패턴에 맞는 식사를 하라. 이게 이제 일주기 생리 리듬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머리도 막지도 못하고, 예? 몸도 막 찌뿌둥하고, 그 다음에 입맛도 없고, 그런데 돼지고기 갖다가 줘보세요. 먹기 어렵잖아요. 내 몸에서 소화도 잘 못 시켜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먹고 쉬어야 될 건데 막 몽땅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리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리 리듬에 맞는 것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 아침에 소화 효소도 많이 나오고요, 인슐린도 아침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주로 오전에 먹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야채 주스니 뭐 녹즙이니 그 다음에 뭐 빵 종류니 되게 아침에 먹는 걸로 아마 자료들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생리적으로 탄수화물을 가장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게 아침이에요.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심때가 어때요? 하루 중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될 때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도 생리적으로 지방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점심때예요. 오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내가 지방 쪽을 먹는 거죠. 이때 이제 좋은 지방을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점심때. 그 다음에 저녁 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어느 거라고 관계없이 중요한 건 양을 줄이는 거예요. 적게. 왜? 먹고 나서 일할 일이 없잖아요. 자고 쉴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지. 많이 소모도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암 환자분들이나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저녁을 많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녁을 많이 먹었지만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녁에 많이 먹고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양이 적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실 너무 풍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 이상으로 먹는 패턴이 됐잖아요. 그럴 때는 저녁을 줄여야 되는 거죠. 저녁에는 가능한 적게 먹어야 된다. 이게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 일주기 생리 리듬하고 맞추는 식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지키는 게 우리 암 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아마 식단 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블루베리의 항암 효과는 실제로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블루베리는 우리가 이제 안토시아닌, 약간 보라색이잖아요. 안토시아닌이 많은 우리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식품이잖아요. 과일 중에 하나인데, 블루베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단 안토시아닌이 많다는 거죠. 그 보라색. 우리가 안토시아닌이 많은 성분들은 보면 이제 블루베리도 있고 이제 베리 종류가 많아요. 우리 딸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트로베리. 그 다음에 뭐 아로니아라든지 뭐 아사이베리라든지 이 베리 종류는 다 안토시아닌인 건데, 특히 이제 우리 블루베리 같은 것은 짙은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특히 더 많죠. 그럼 안토시아닌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한마디로 이건 플라보노이드 계통이거든요. 그러면서 산화물, ROS, 특히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힘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암세포에서 암세포가 크는 것을 억제를 하고 또 빨리 죽여버리는 에포프토시스라고 하죠.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이토카인, 그 암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염증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이런 사이토카인을 줄여주게 되면 암 덩어리 안에 있는 환경을 암이 공격받지 않게 해서 지 방어막을 치거든요. 이때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도와주는데, 이걸 차단시키게 되면 암이 방어하고 있는 방어막들을 제거가 돼서 항암제라든지 면역세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격력을 높일 수가 있어서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엘라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폴리페놀 계통인 그런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이게 이제 탄닌에서 이게 이제 대사가 돼서 나오는 이런 물질인데, 엘라그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DNA 돌연변이를 억제를 시켜주죠.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암 예방이 되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암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 또 이거는 이런 발암 물질들이 간에서 빨리 해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엘라그산이고요. 그 외에 이제 블루베리 속에 식이섬유 같은 게 참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는 특히 이제 장 기능을 개선을 하죠.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유익균들로 많이 바꿔줘서, 우리가 장내에 있는 미생물은요, 우리가 단당류를 먹게 되면 나쁜 균들이 많이 커요. 그런데 좋은 식이섬유를 먹으면은 유익균들이 많이 커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유익균들의 밥이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좋은 식이섬유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장을 좋게 해줘서 장 내 미생물들이 좋은 균으로 바뀌게 되면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물질들, 그런 좋은 물질들을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또 장 점막을 손상을 막아줘 가지고 이 면역을, 우리 암을 공격할 수 있는 면역 상태로 바꿔주고, 또 특히 암 덩어리 안에 환경을 공격하기 유리한 환경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이런 안토시아닌이나 엘라그산이나 그 다음에 식이섬유, 그 외에 이제 페놀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품이고, 또 보통 이제 하루에 뭐든지 너무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블루베리는 하루에 한 20에서 30g, 좀 더 욕심내 갖고 먹는다 그러면 한 50g 정도. 근데 이게 너무 좋다 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항상 식이섬유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속이 더불어가고 가스 같은 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적당량 먹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놀라운 독소 배출 효과는 어떤가요? 블루베리가 항산화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독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안토시아닌이라든지, 또 이 안에 같이 들어있는 비타민 C나 강력한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 토코페롤, 이런 것은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암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는 거고, 이런 활성산소를 간에서 엄청나게 이 해독을 하기 위해서 간이 혹사를 해야 되거든요. 블루베리나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게 되면 간이 조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식이섬유 같은 게 있어서 장에서 빨리 이렇게 독소 물질들이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내 미생물들을 좋게 해주는, 보통 이제 이걸 3단계 해독이라고 하거든요. 배출해주는 그런 기능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면역도 올릴 수가 있고, 블루베리 자체는 우리 항산화 작용,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암세포 안에 있는 ROS를 제거해서 암세포로 진행되는 거라든지, 또 아니면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그런 효과도 높일 수 있고, 여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간의 해독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장 기능을 좋게 해가지고 장 해독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면역을 높여갖고 암하고 싸우는 환자분들 암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루베리의 과학적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블루베리에 있어서 항암 작용에 대한 근거로서 나온 게 2013년도에 10월 달에 NIH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사라 존슨이라는 분이 대표 제자가 돼요. 여기에서는 어떤 거냐면 블루베리가 어떻게 암을 예방하는가 그 기전을 조금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인자라든지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DNA 손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연구한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동물 실험인데요. 쥐를 가지고 이용한 건데 삼중음성 유방암. 삼중음성 유방암 세포를 가지고 암세포의 어떤 전이나 성장을 블루베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린 아담스 이분이 주 저자로 발표한 거예요. 이거는 2013년도 8월 달에 펀메드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한 거는 5%짜리 블루베리하고 그 다음에 10%짜리 블루베리를 섭취를 하고요. 동물에다가 쥐에다가 살펴본 결과 종양 크기가 5%짜리는 한 60%, 그 다음에 10%짜리는 75% 정도의 종양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림프절이나 이렇게 간의 전이율을 살펴보니까 5%는 한 25%를 줄이고 10%는 70%의 전이 감소를 시키더라는 이런 논문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블루베리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클까요?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 블루베리는 특별하게 생으로 먹어야 된다? 아니면 익혀서 먹어야 된다? 그 외에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된다? 이런 방법들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먹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빈속에 먹는 경우 각 먹는 것에 따라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복에 이렇게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먹는 경우 있고, 여기서 갈아서 먹을 수 있는. 갈아서 먹는 경우는 되게 이제 스무디 같은 것을 이때 이제 블루베리하고 여러 가지 같이 섞어서 뭐 케일도 좋고, 바나나도 좋고, 뭐 아몬드나 우유가 소화가 잘 되는 분들은 우유를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블루베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과 그 외에 같이 조합한 여기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장도 해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면역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스무디 같은 경우도 괜찮고 요거트는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블루베리하고 같이 먹게 되면 이 요거트에 있는 좋은 균들과 그다음에 블루베리가 섞여가지고 장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효과하고 그리고 장 안에 노폐물 흘러나와 있는 독성 물질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배출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요거트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요거트하고 할 때는 우유에 대해서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걸 권합니다. 어떤 거든지 욕심내서 먹으면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너무 많은 양이 아닌 적정한 양을 가지고 매일 꾸준히 먹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에서 30g 정도 꾸준히 먹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뭐 크게 관련이 이제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냉동보다는 블루베리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죠. 그리고 냉동을 하게 되면 그대로 바로 먹는 것보다는 어떤 영양소가 파괴는 조금은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냉동을 하더라도 급속 냉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영양소가 파괴는 많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으로 먹었을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파괴가 많이 안 되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 수용성 비타민C나 효소 같은 게 싱싱한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독에도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훨씬 더 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생 블루베리가 가장 좋은 것 같고 블루베리가 제철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먹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냉동한 거 급속 냉동을 한 것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급속 냉동을 하면 그렇게 영양소 파괴가 많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연중 내내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냉동해서 온 부분들이 좀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뭐 가격 때문에 잘 먹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냉동한 것을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냉동한 부분은 여러 가지 같이 섞어서 먹게 되면 그냥 생으로 먹는 만큼의 효과를 낼 수도 있겠죠. 스무디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요거트에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은 효과를 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 암 검진 중에 꼭 받아야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필수적인 암 검진 항목 중에서 몇 살 때부터 이런 검진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몇 살 때부터는 위험률이 높아진다. 이래 가지고 이제 권장하는 이런 이제 검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보통 위암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에서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시경을 이제 2년마다 하는 걸 권하고, 예전에는 우리 위 조영술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별로 안 하고 거의 대부분 위 내시경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40세 이상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률이 엄청 높았어요. 요즘에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위암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거기 때문에 위암은 40세 이상에서는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짠 음식이라든지 담배, 또 한국 사람이 헬리코박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또 이게 만약에 빨리 발견되면 생존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생존율이 조기 발견하면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빨리 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한다면 치료가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40세 이상에서 권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위암보다는 조금 더 연령이 높고 한 50세부터 이제 검사하는 방법은 되게 이제 대장 내시경을 많이 권하죠. 우리가 2년마다 하는 검진에서 보면은 대변에 자멸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피가 나오면 혹시 안에 용종이라든지 어떤 암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대장 내시경으로 넘어가서 하는 건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대장암이 요즘에 어때요? 갈수록 많아지는 암이에요. 그래서 발생률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를 하는 거예요. 50세 이후가 되면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50세 이후가 되면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5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고, 또 대장 내시경을 해서 암으로 넘어가기 전에 되게 이제 용종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암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기에 용종을 발견이 되면 빨리 떼주고, 만약에 용종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제 5년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고위험군 대상으로 볼 때는 이제 간암. 간암은 우리가 이제 보통 40세 이상에서 하라고 해요. 특히 간염이 있는 분.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환자나 아니면은 보균자, 이런 경우는 간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상에서 권하고, 이때는 주로 이제 초음파,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 하게 되면 알파 비토 프로테인이라는 단백질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6개월 간격으로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간암을 특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초음파나 혈액 검사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하지만 간암은 워낙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진행이 되고, 만약에 발견됐을 때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0세 이상이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조기에 해야 되는 거죠. 되게 자궁경부암은 이제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방주사도 이제 맞게 하는데, 여성에서만 맞는 게 아니고 남성도 이게 맞으라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은 20세 이상 여성으로 하고 있는데,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10대부터 맞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되게 자궁경부에 면봉 가지고 세포를 긁어 가지고 검사하면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하고 있고, 여성분들은 특히 자궁경부암 검사는 필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유방암도 이제 되게 촉진 같은 것을 이제 본인들이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은 40세 이상에서 이제 발생률이 높죠. 근데 요즘에는 환자분들한테 30세도 좀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워낙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초경이 빨라지고, 또 여성분들이 결혼을 요즘에는 늦게 해요. 그래서 초산이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 노출 시간이 이렇게 많아져요. 그래서 되게 자료에 보면 40세 이상으로 나와 있지만 30세 이상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때 하는 검사는 요즘에 초음파도 하기도 하고, 맘모그래피라 해가지고 단순
촬영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 2년마다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한테는요 아주 암이 흔하거든요. 또 한국 여성들은 치밀 유방이 많아요. 그래서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하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밀 유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주 검사하는 것을 권합니다. 국가암검진 외에 특별히 해봐야 할 검진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이런 문제 특별하게 꼭 필요한 부분들, 또 어떤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필요한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검사는 특히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 폐암은 우리가 일반 건강 검진할 때 단순 촬영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 촬영에서 정상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암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다든지, 또 아니면은 집안에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았다든지, 여러 가지 면이라든지, 혹시 또 폐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55세,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5년에서 30년 이상 피운 경우에는 폐암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단순 엑스레이 안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CT를 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데, 특히 요즘에 좋은 것은 저설량 CT가 나와 있거든요. 방사선 양이 그리 많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55세 이상 이 폐암 우려가 되는 분들은 저설량 CT를 권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은 상당히 남성들한테 많은 암이고,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뼈 전이 같은 게 발견할 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암은 특히 우리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음식이 너무 이제 그 서구화된 뭐 육류를 되게 이제 좋아하고 유제품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검사를 권하고, 특히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이렇대요. 예전에 이렇게 부검을 해보니까 암으로 죽지 않는 사람들 해보니까 전립선에 암세포가 있는 경우가 거의 75% 정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암으로 발전해서 발견돼 가지고 전립선 암을 치료한 사람들 말고도 전립선 암하고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다른 뇌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으로 사망을 한 사람들도 전립선 부검을 해보니까 암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암은 조금 특별히 더 자주, 그리고 내가 음식 습관이 안 좋다든지 가족력 있는 분들은 별도로 PSA 검사라든지, 아니면 항문에 손을 넣어서 초음파를 하거나 또 수직 검사를 해서 어떤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좀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는요, 췌장암은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췌장염이 있거나, 만성 췌장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당뇨병,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CT나 MRI 같은 것을, 아니면 또 초음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보는 것을 권해요. 췌장암은 발견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검진, 일반적인 검진상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또 애우는 되게 나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족력이나 염증이나 또 당뇨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MRI, CT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의하고 근데 꼭 상담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검사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이런 검사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하는 부분들,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은 되게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예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게 가족력에 대해서 우리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특히 뭐 브라카의 유방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소암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뭐 브라카 검사가 나왔는데 내가 이게 브라카 관련된 암을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유암이나 대장암, 우리 모든 암은 가족력이 있을 때는 이게 유전이 되는 게 아니고 암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 그런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을 때는 꼭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꼭 관련된 암에 대한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질환, 예를 들어서 간, 그 다음에 뭐 당뇨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 췌장염이라든지, 또 이제 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내가 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검사를 해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용종 같은 게 이렇게 발견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용종도 성질이 어떤데, 이런 성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피부에 혹 같은 게 있을 경우에도 이게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될 혹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생활 습관이 암을 잘 일으킬 수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자기 생활 패턴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음식, 식이 일지 같은 걸 또 좀 써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려면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또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될 건지 연관되어 있는 암 검사를 받는 게 좋겠고, 또 우리가 직업적으로 암을 잘 일으키는 게 있어요. 특히 예전에는 이제 건축 같은 게 하면 이제 성면 같은 걸 많이 썼죠. 특히 예전에 우리 스레트 지붕, 이게 성면이거든요. 거기다 스레트 지붕 쪼가가지고 거기다 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구워먹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참 그때는 이런 상식이 없어가지고 참 위험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던 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방사선 노출이 많이 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화학 물질하고 접촉이 된다든지 어떤 전자파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꼭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노출 기간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접촉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암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또 이제 연령에 따라서도 이제 한번 해보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전문의하고 상담해야 될 부분이, 자, 얼마 간격으로 검진을 하는 게 좋겠는가, 또 어떤 검진을 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담을 해서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엑스레이만 찍어도 될 걸 CT를 찍는다든지, 또 아니면 뭐 MRI를 찍는다든지, 아니고 이거는 꼭 CT를 찍어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 뭐 혈액 검사만 가지고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전문의한테 이걸 물어봐 가지고 어떤 게 가장 좋겠는가. 그래서 이거 쓸데없이 어떤 막 방사선을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괜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가 피해야 할 염증 유발 탑3는 무엇인가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담배일 것 같아요. 1번이. 담배는 이렇게 한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은 본인만이 아닌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이 부분에서 어떤 암이 온다는 것은 지금 뭐 전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폐암. 근데 그 외에도 뭐 구강암이라든지 인후암이라든지 식도암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암을 담배는 일으킬 수 있어요. 또 방광암도 신장암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독성 제 1번은 담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두 번째는 요즘에 워낙 많은 가공식품이 있죠. 이 가공식품 문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에는 갈수록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는 나가서 먹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나가서 먹을 때는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을 찾는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맛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때요? 가공식품 중에서 고지방, 고당 이런 부분들이 많죠. 달고 탄수화물이 많은 거, 그리고 지방이 많은 음식들. 근데 그걸 그대로 먹는 것보다는 다 가공이 된 것을 먹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두 번째로 그 부분을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요즘에 이제 내 주변에서 워낙 많은 이제 환경 독소들, 미세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중금속,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약이나 뭐 제초제, 우리 먹고 있는 음식들이 내가 선택해서 먹기도 하겠지만은 내 주변에 너무 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세 가지로 꼽고 싶은데,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담배를 말했는데, 담배하고 우리가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술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3대 요인이라고 꼽는 데서 제가 담배만 꼽는 이유는 담배하고 알코올이 우리는 다 나쁜 거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담배만큼의 알코올이 나쁜가? 뭐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그래요. 담배 같은 경우는 정말 직접적으로 이게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안 피우는 사람들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술을 한번 보죠. 알코올. 술은 술 자체가 암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술을 해독을 하잖아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암을 일으켜요. 어느 정도 일으키느냐? 술을 한 사람하고 술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한 사람이 한 2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인 이야기 하나 좀 말씀드릴까 싶어요. 술을 잘 마시는 사람하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하고 누가 더 암에 잘 걸리겠는가? 아마 술을 해독이 잘 되는 사람들은 해독이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암이 더 적지 않겠나. 해독을 못 시키는 사람들은 알코올이 몸에 농도가 빨리 높아질 테니까 암에 더 잘 걸릴 거 아니겠어요. 알코올은요, 제가 생각할 때 잘 취하는 사람이 잘 안 취하는 사람보다 암에 더 적게 걸려요. 잘 취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족족 아세트알데히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에 의한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면 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고 하는 게 적죠. 알코올은 혈중 농도 안 높아져요. 금방 아세트알데히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빨리 취하는 사람은 이 아세트알데히드로 잘 안 바뀌는 거예요. 효소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혈액의 혈중 농도가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니까 금방 취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일으킨단 말이에요. 알코올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럼 아세트알데히드는 누가 혈중 농도가 높아요?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높겠죠. 잘 안 취하는 사람. 술이 잘 취하는 사람은 몇 잔 못 마시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술에 잘 안 취하는 사람은 막 저녁 내 새벽까지 술 마시고 하잖아요. 그럼 아세트알데히드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술 세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암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술이 세면 세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고 나는 암에 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 미세먼지 같은 거, 미세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는 우리가 초미세먼지에 비해서 그렇게 암을 일으키는 게 좀 적어요. 초미세먼지라는 것은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들이마시면 기관지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폐포를 지나가지고 혈액까지 그냥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그냥 일반 미세먼지는 되게 폐포에서 좀 많이 걸러져요. 폐포에서 많이 걸러지니까 의외로 폐포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게 하죠. 하지만 되게 거기에는 염증을 일으키니까 암보다도 여러 가지 폐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천식이나 이런 부분들, 폐포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미세먼지가 많을 건데 대개 암을 잘 일으키는 것은 초미세먼지. 그래서 보통 2.5 마이크로 이하인 경우에는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쓸 때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를 쓸 때 초미세먼지까지 걸을 수 있는 이런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암을 극복한 환자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있었나요? 우리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뭐 잘 지켜가지고 암에 이제 좋아진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어요. 나는 뭐 평소대로 먹었다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나는 막 철저히 뭐 채식만 했다, 뭐 다양한 뭐 패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거 부분에서 우리 이제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부분 하나, 이게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먹지 않는 것이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될 건가, 어떤 것을 먹는 것보다도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될 건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이것만 찾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먹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소홀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먹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육고기를 좀 많이 안 먹는 편이죠. 되게 채식을 많이 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육고기 중에서도 가공육, 이 부분들은 많이 안 먹고 뭐 캔 음식이라든지 뭐 햄버거, 뭐 소세지, 뭐 버터 이런 거 가공한 걸로 만든 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피했다는 거. 우리가 요리를 할 때 튀긴 거, 그 다음에 구운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피했다는 거. 우리가 암을 제대로 관리하고 하는 분들 보면 제일 먼저 어때요? 탄수화물을 줄인다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왜? 암은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포도당의 재료가 되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피하죠. 이럴 때 가장 우선적으로 피했던 게 뭐예요? 단순당, 설탕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흰쌀밥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게 피한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트랜스지방.
근데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우리 환자분들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트랜스 지방 반대면 시스 지방이라. 트랜스 지방하고 시스 지방의 차이는요, 분자 구조상이에요. 분자 구조, 분자에 있는 성분들의 조합이 아니고 이렇게 각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가해지면 시스라는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이 트랜스 타입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지방이 그렇거든요. 지방에 열을 가하거나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면서 발암물질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트랜스 지방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WHO나 또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기준이 있어요. 100g당 2g 이상의, 그러니까 2%죠. 2% 이상의 트랜스 지방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되게 우리 그 음식이라든지 보면 그 가공식품은 트랜스 지방이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우리나라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안 적혀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한 트랜스 지방이 안 들어있는 음식을 자제해야 돼요. 그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건요, 튀김이에요. 튀김, 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트랜스 지방이 또 잘 오는 지방은 그럼 어떤 지방이냐? 오메가6가 많은 식용유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돼지 기름 같은 거, 이런 거는 포화지방산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포화지방산이 좋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좋다고 사용하는 식용유나 또 아니면 올리브유, 이런 것은 불포화지방산, 되게 열을 가하면 트랜스 지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코코넛유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권하는데, 이게 이제 포화지방산이지만 트랜스 지방으로는 안 바뀌고 코코넛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서 요즘에는 코코넛유를 권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특히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튀김이나 전할 때 조심해야 되고, 되게 이때 사용하는 기름들은 식용으로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많이 안 먹어야 된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화학 첨가물,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죠. 특히 이제 첨가물 안에 보면은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방부제라든지, 그 다음에 색소 같은 거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첨가물들이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 먹는 거, 가장 암을 잘 극복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킨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에 영향을 미치는 독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독소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암을 유전자 변이를 시켜가지고 암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어떠한 그런 독소들이 있는가, 아마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담배일 거예요. 담배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피워서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뭐 내 가족 중에 계속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간접 흡연이라든지, 뭐 이 속에는 발암물질만 한 70가지 정도의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벤젠이라든지 니트로사민이라든지 뭐 포르말데히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발암물질들이 있으니까 담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독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중금속 같은 경우가 있어요. 중금속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중금속과 접촉해 있나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 방부목 많이 보시잖아요. 방부목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나무가 아니죠. 여기에다가 뭔가가 여기에 뭐 발라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쓴 게 이제 비소지요. 비소 속성은 건조거든요. 마르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나무 같은 데 발라놓으면 나무가 안 썩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게 화재라든지 뭐 있어가지고 여기서 나는 연기가 났을 때는 나한테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대로 그 연기가 비소거든요. 비소는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암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조리 도구들도 보면 니켈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뭐 다양한 테프론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물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중금속들이 관여가 되고, 또 페인트 같은 데 납이라든지 그 안에 보면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중금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모발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중금속들이 내 몸에 침착이 되어 있는가. 또 특히 수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말감 옛날에
충치할 때 쓰는 아말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내 이빨이 있으면서 우리 폐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갑상선 기능을 떨치거나 또 아니면 우리 몸의 해독을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수은이 중독이 돼 있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독이 잘 안 돼서 암 치료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관여하는 이런 중금속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식품들 많이 있잖아요. 식품들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방부제 많이 쓰잖아요. 그 방부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부분의 방부제들은 일단 건강에 썩 그렇게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단기적으로 잠깐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우리 음식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이쁜 컬러를 내기 위해서 색소 많이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캔 종류 같은 경우는 니트로스아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발암물질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리하면서 연기 나잖아요. 구우거나 할 때. 그러면 이제 다이옥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기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농약이라든지 제초제, 이건 환경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이때 이제 이럴 때 보면은 농약, 제초제,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요소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독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독소는 간접적인 영향보다는 직접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가 되도록 유발을 하기도 하고, 암세포가 세포 자살을 막아서 성장을 촉진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염증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 독소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내 몸에 어떤 나쁜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은 아말감 꼭 빼야 할까요? 수은 같은 경우에 우리 아말감은 대부분 요즘에는 아말감 안 쓰죠. 되게 이제 아말감 대신 레진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그냥 이빨 색하고 똑같으니까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아말감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빨 충치 생겨가지고 그거 긁어내고 까마니, 우리 여러분들 납 잘 아시죠? 납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빨 사이에 끼워져 있던 그런 거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또 그런 시술을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아말감이에요. 근데 이 아말감은 그걸 자체가 바로 우리 몸에 수은을 막 집어넣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아말감이 우리가 뜨거운 음식 같은 거 먹게 되면 이 아말감에서 연기가 나요. 이 연기를 우리가 들이마시면 바로 이 연기 속에 수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이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폐를 통해 들어와가지고 혈액을 돌다가 대개 지방에 축적되어 있거나 순환을 하면서 갑상선, 특히 갑상선 기능에 수은이 많이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T4라는 게 있고 T3라는 게 있는데, T3가 활성형이에요. T4는 비활성형이에요. 기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활성으로 바꿔줘야 돼. 이때 관여하는 효소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다가 에너지 얼마만큼 만들어 이게 신호를 주는데, 수은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신호를 못 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저희는 모발 검사를 할 때 가장 모발 검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수은이 있는 거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수은이 있게 되면 이것을 뽑아내줘야 돼요. 내 몸에 중금속이 있나 없나 이 부분들을 검사를 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몸에 한번 축적이 되면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견이 어려운 거고, 빼는 것은 치료를 하게 되면 뺄 수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또 암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암은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환자분들은 예방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나는 암에 이미 걸려버렸는데 예방에서 무슨 소양이 있느냐 하는데, 암은 암 환자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암을 안 걸린 사람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암을 앓고 있던 분이나 또 암을 현재 치료해서 관해된 분들은 앞으로 재발이나 전이가 안 돼야 되니까 이것도 관리고 예방이거든요.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서 오늘은 제가 암을 예방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또 암의 재발 전이를 막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날이 엄청 덥고 짜증나는데 이 기간을 잘 넘기면 멋진 미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